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와 대한민국의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권력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문교청과 언론을 믿고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로 나섰습니다. 4+1이라고 하는 좌파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자, 이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는 연말도 없고, 내년 신년 초도 없고, 1월 25일 구정 연휴도 없고, 자, 이제는 거의 벼랑 끝의 어떤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십만 명이 시내 도심을 메웠던 충격적인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10월 3일 집회. 10월 3일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아니, 2번, 3번, 4번, 5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압사 직전의 그 수많은 군중들, 그 뜨거운 숨결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불어넣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좌파 정권의 밀어붙이기식의 이 전법에 따라서 우파는 체념적인 무력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일 또는 17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호언하고 있습니다. 자, 회기가 내일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 회기를 언제 끝낼 것인가를 정하는데, 만약에 12월 15일 지금의 임시국회를 끝낸다라고 정하고 16일서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청을 해 놓으면 12월 16일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거법에 대한 한국당의 필러버스터 전략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효력이 다하기 때문에 16일 다음 임시국회가 열려서 첫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을 상정을 하면 표결에 따라서 강행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이 몸으로 본회의 진행을 막는다 해도 아마 국회 경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해도 아마 일단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힘드니까 명목상으로만 사표를 내는 것으로 돼서, 자, 그것도 투쟁의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면 12월 16일 만약에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적분이 되고 있는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연동형 50% 적용, 이 안으로 통과될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4+1이 168석이나 됩니다. 자, 이 168석으로 예산안도 강행 처리했고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0석, 50석 그리고 연동형 50%의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이 되면 이 좌파연합은 168석에서 더 의석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완전한 급진 좌파연합에서 행동대 역할을 하고 앞으로 다음 국회에서 일종의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는 정의당, 이 급진 좌파 정의당이 정당 득표를 10%를 얻게 되면 30석, 그 중에서 만약에 지역구에서 2석을 차지한다고 하면
28석, 그 중에서 연동형을 적용을 하면 50%니까 14석을 비례대표에서 최소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석. 이 행동대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좌파 연합이 등장을 해서 문재인 집권 후반기에 완전히 나라 망치기와 좌파 정책 밀어붙이기 이런 식으로 갈지 모릅니다. 세 번째,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비어천과 언론, 그리고 깜깜이 여론조사. 참으로 이 우파와 한국당,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내용들이 문비어천과 언론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것의 문제점이 소상하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좌파 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자고 하는데 그게 뭐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마사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수처는 공수처의 복잡한 내용을 생업에 바쁜 많은 국민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언론이 그 문제점을 자세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문비어천과 언론, 특히 TV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진수인 양 잘못 포장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거의 깜깜이 상태입니다.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게 나온 것도 이것도 다 이 중간에 제대로 된 홍보와 국민 계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그 어려운 단식을 끝내고 또 이 추운 날씨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식을 끝낸 지 13일 만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과 농성을 번갈아 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걸로 물리적으로 이 좌파 정권의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을 막을 수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 자, 다섯 번째, 반문재인 세력의 양대기둥 황교안은 그런 농성에 들어갔고 또 다른 기둥 정광훈 목사에 대한 공격이 아주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라고 하지만 헌금 받는 거 이런 것들도 기타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법의 올가미로 자꾸 올가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국 집회의 어떤 역동성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압박하는 것. 자, 뿐만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 최근의 이 신성 모독 공격. 전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이 피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도진영, 젊은이들, 이런 세력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이 전광훈 목사의 특유의 스타일, 거친 말,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직선적인 어떤 이 설교 스타일, 이런 것에서 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하나님에 대한 애정 어린 이 발언,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으로 전광훈 목사를 몰아붙이는 것.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바른미래당의 탈당 추진파죠.
이 변화와 혁신, 새로운 당명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정했습니다. 당명을 정하고 이제 지역의 당협을 만들고 공천자를 내고 이런 속도로 가면 어쨌거나 보수의 분열은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표를 얼마나 가져가든 우려되는 것은 이 박빙의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될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월 3일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열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